예, 그럼 두 번째 강연 우리 정세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다 끝나고 나서 두 분 앞에 모시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 활용도, 제가 밀양 대책이, 그러니까 집행위원으로 좀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밀양 이름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의 탈핵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간 오랫동안 부산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최근 2년 정도 전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산의 활동을 좀 그만두고, 근데 밀양의 일을 못 그만뒀어요. 어르신들의 그 눈빛을 차마 이제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밀양의 일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부산 지역 탈핵운동에 대한 좀 밀양의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몇 가지 좀 같이 확인을 하고 혹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이 사실 우리 오감으로 이렇게 오감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있다 없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들이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고 체감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중요하게는 그것 이외에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이라는 것들이 사실 핵산업계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이 사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가려져 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이 개발되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내용의 한 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핵 관련한 시설들의 이제 현황입니다. 이 그림은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가 된 지역들이 핵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갛지는 않지만 핵발전소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작은 그 원자로를 먼저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산업용이라던가 아니면 의료용 이제 방사성 이렇게 동위원소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요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SMR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이 발전소 이렇게 유형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전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대형 핵발전소, 대형 원자로 이렇게 얘기는 해요. 여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핵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이 핵발전소들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26군데. 아니요, 몇 군데 있는 것 같나요? 몇 개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그림상으로는 딱 5개 있어 보이죠. 이게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사람들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 그 위험이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험을 용인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인데 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법률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이제 그 위험을 용인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위험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마치 5개로 보입니다. 그렇죠? 5개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고리 원전이라고 되어 있고 세울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실 한 지역이에요.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종교계 이렇게 순례단이 생명평화 순례단이 이 발전소 지역을 이렇게 이 순례를 하게 될 때 부산을 꼭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보게 되는 발전소가 고리 원전과 세울 원전인데 이 발전소는 붙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에 있어가지고 핵발전소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울산까지 걸쳐서 이렇게 발전소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군데 지역에 있고 그렇게 발전소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10개가 있고 이렇게 한 군데 지역 그리고 월성 그리고 한울 그리고 한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지도상에서 발전소가 마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소 이름들이 고리 원전이죠. 세울 원전입니다. 월성 원전이고 한울 원전이고 한빛 원전이에요. 이 중에 고리 원전이나 월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발전소를 만들 때부터 그 발전소 이름이 고리 원전이었고 월성 원전이었어요. 그 이유는 고리 같은 경우는 고리라는 마을에 핵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리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월성이라는 곳은 여기가 예전에는 월성군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발전소 이름이 월성 원전이라고 지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요 위에 있는 하늘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발전소 이름은 울진 원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발전소 이름은 영광 원전이었어요. 이 두 개의 원전에 비해서 요 두 개의 원전 이름 듣는 순간 어디에 딱 떠올라요? 지역 어느 동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이 발전소 이름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소 이름들이 다 변경이 됐어요. 물론 이 핵발전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나 부정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요,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언론이 크게 탓하잖아요. 기장에서 팔고 있는 미역들이 안 팔려요. 횟집에 손님들이 안 와요. 기장 멸치 안 팔려요.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통해서 발전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만 이 발전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한수원의 이해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빛 원전이라고 하고 한참 생각해. 그 발전소 어디 있지? 어디 있는 발전소라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타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려고 하고 어느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많은 국민들은 한빛 원전에서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한빛 원전에서 어린아이 키만큼만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도 이제 시민들은 그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이 이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소 이름이 하늘 원전으로 바뀌고 한빛 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리 원전, 월성 원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 애초부터 저 이름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발전소들이에요. 심지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고리 원전 뭐라고 얘기하면 부산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 이름을 통해서는 이게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최근 2-3년 전에 고리 핵발전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진 발전소가 행정구역을 넘어가서 울산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부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 부지에 있는 발전소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세울 원전이라고. 이거는 애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아예 지역을 떠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역 이렇게 고리, 세울, 월성, 한울, 한빛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 사이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어딘지 모르겠다.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아까 그 고리 핵발전소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회나 이런 데 종종 이렇게 나가면 핵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막 붙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고치지 않는 이상 나랑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핵발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용어를 똑바로 쓰지 않으면 난 다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름을 똑바로 써야겠다. 저기 이준택 교수님께서 와 계신데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이 아니다. 핵발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라도 원전이라는 표현보다 핵발전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요 핵발전소가 있는 이곳이 고리 핵발전소 지역이고 고리 핵발전소입니다. 요 전체를 두고 고리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리라는 마을에 여기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순서대로는 이 발전소거든요. 원래는 처음 계획할 때는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였어요. 자, 여기가 경계가 요 밑으로는 부산이고 요 위로는 울산이에요. 그래서 고리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 8, 9, 10 이렇게 돼요. 그죠? 어때 보여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마법을 썼습니다. 즉, 이 일종의 사회 정책인 거예요. 위험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이 위험이 적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다라고 인지를 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여기서 또 적용이 됩니다. 고리 1, 2, 3, 4 가다가 신고리 1, 2, 3, 4, 5, 6 이름 바꿔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쪽에 있는 발전소들이 세울 원전이라고 또 이름도 새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세울 1, 2, 3, 4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이제는 부산에는요 핵발전소가 6개 있고 어떤 분은 4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2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또 저 위에도 울산도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름상으로 표상으로는 더 이상 이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고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 이 고리 1978년도에 고리 핵발전소가 처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고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일부는 부산에 있는 어느 마을, 그리고 일부는 가까이 울산에 있는 마을로 여기 골매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고리 1호기 처음 지어졌을 때. 자, 근데 이쪽 동네에 지금 뭐가 있나요? 신규 핵발전소가 지어졌죠? 처음에 고리 1, 2, 3, 4 지으면서 고리라는 마을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신고리 1, 2호기 건설을 1, 2, 3, 4 건설을 하면서 효암과 비약이라는 곳의 마을 주민들을 전체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골매는 실리라는 마을 안에 골매 부락 마을 안에 이제 한 부락인데 실리라는 마을에 사실 이렇게 신고리 1, 2, 3, 4가 들어섰을 때 실리 마을의 40%가 발전소 부지 안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면서 이 실리 마을이 또 발전소 안으로 이 부지가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골매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됐어요. 즉 고리 1호기로 인해서 이주를 갔던 사람들이 골매로 이주를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로 인해서 이 골매분들은 또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핵발전소로 인해서 계속 쫓겨나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그리고 핵산업계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산에 6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울산에 4개의 핵발전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 핵발전소 지금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발전소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핵발전소 가장 가까이에 길천마을이 있고 그리고 핵발전소 가장 가까이에 시을리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지금 부산 지역의 핵발전소 관련된 이렇게 현황들이고요. 여기까지가 행정구역상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핵발전소 6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요 울산에 있는 핵발전소를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라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발전소는 여기에 이 6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은요, 핵발전소가 지금, 요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울산은 이렇게 고리 핵발전소 10개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 위쪽의 경계선에는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 거기 6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 또 핵폐기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울산은 16개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법률상,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4개밖에 없어요. 안 위험하죠. 요긴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긴할 수 있는 위험으로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얘기를 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1945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을 떠올리십니까? 그렇죠. 광복. 어떻게 광복할 수 있었나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무기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핵을 하는 사람이 입장으로 1945년은 다르게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야만의 무기인 핵 기술이 처음 사용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1958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년인데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지금 끝이잖아요. 내년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80년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야만의 이 파멸의 기술이 사용이 된 지 80년입니다. 1958년은요,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험을 실제 우리나라의 원폭 피해자들, 핵무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원자력법을 처음으로 만든 해입니다. 그게 1958년이고요. 그리고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78년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가동이 된, 즉 고리 1호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이 된 해가 1978년입니다. 50년이었습니다. 50년. 이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핵 기술이 사용이 된 지 80년이고, 이게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 인류의 모두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모아서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입니다. 거의. 80년이고 100년 안에는 멈춰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아까 사토시께서 그 일본의 그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핵 발전의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가 생산돼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라는 거를 보통 이제 핵연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라늄을 채굴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다 채굴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데, 부산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대전에서 핵연료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핵연료를 가공을 해서 아까 얘기한 이 4개 지역에 그 핵연료를 다시 보내서 그 지역들에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다 이제 가동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폐기물이 남았죠.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 이야기.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이제 관로로 해서 제가 송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우리 집에 전기가 오기 위해서는 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우리 집에 전기가 오기 위해서는 송전이라는 과정도 같이 필요합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좀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실제 요 두 가지,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핵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요 두 개의 과정이 사실 우리나라의 핵산업을 이렇게 전개해오고 확장을 해오는데 지역에서 일어난 큰 싸움의 큰 두 가지 맥락입니다. 정부가 핵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설을 추진해왔고 그리고 핵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부산의 반핵운동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쨌든 고리 1호기, 즉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들어선 지역이고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가동이 된 지역입니다. 1978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이 반핵운동이 시작이 된 것은 보통 1988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반핵운동은 그렇게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반핵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는 이 핵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인지를 못했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주민들이었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 지역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장의 변화가 생겨요. 따뜻한 물 계속 내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기형어가 나타나고 기형 가축이 나타나고 혹은 동네에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광의 사례인데 이렇게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고 방사능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핵발전소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 독재 시대를 끝내고 이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처지를 가지고 사실 한국의 이 그 사회운동이나 혹은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87년 이후에 민주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이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부산에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핵발전소가 가동을 하면서 생긴 핵 폐기물들을 아까 길천마을 기억나십니까?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인 길천마을에 야산에 파묻었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주민들 마을에. 물론 주민들 마을에 갖다 파묻은 건요, 그 핵연료는 아니에요. 핵연료는 아니고 이 발전소 안에서 썼던 장갑이라던가 그것을 포함해서 미량의 방사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갖다 버렸는데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다라이를 보고 그 고무 장갑을 보고 가져다 썼어요.
김장 담그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이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야트막하게 내다버린 지금은 전문적인 용어로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들춰보니까 장갑인 거예요. 다라인 거예요. 그거 들고 집에 와가지고 김장 담그고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꾸렸어요. 그거를 이후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핵폐물이다 라는 거를 주민들이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지역에서 몇 군데 이런 이제 핵폐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놓은 것들을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이때 그 반행운동에 좀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민들은 이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는 고리 1, 2, 3, 4, 5기가 건설이 거의 다 끝난 시기여서 지역의 그 경제적으로 이제 피해가 좀 크게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건설붐이 그전에는 한참 불었었어요. 핵발전소 건설한다고 정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발전소 건설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물밀듯이 샥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건설을 할 때는 몰랐는데 건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이것을 결국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냐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해수욕장이 없어지니까 돈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빈집들이 많으니까 보상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한전은 자기들 것도 같이 챙겨갔어요. 이미 이때 발전소를 10년 이상 가동을 하면서 아까 핵폐물 불법 매립했잖아요. 왜 불법 매립했을까요? 창고가 가득 찼거든요. 안에 발전소 안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넣어놓는 그 창고가 이미 가득 차고 있었어요. 10년 정도 가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발전소 안에 네 번째 이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을 합의를 해주고 그렇게 그때 당시 벌어진 일들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민들 간의 일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 핵발전소가 지금 이 지브리 지역에 있고 이게 우리 안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들로 이렇게 시민운동이 처음으로 이렇게 좀 발휘된 사건이고요. 그 뒤에 19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장에 핵 폐기장을 짓도록 하는 그 유치운동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핵발전소를 가동을 한 지 10년 정도가 훨씬 더 지났고 이때 86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핵 폐기장 부지를 정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핵 폐기장을 이렇게 이 정부가 선정한 지역들에서는 이 주민들이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 핵 폐기장이 줄줄이 이렇게 무산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방금 이제 사토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돈 주겠다. 핵 폐기장 받아들이면. 그랬더니 이 기장에서도 이 핵 폐기장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이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이 그룹들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는 핵 폐기장에 들어서겠구나라고 이렇게 반대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났는데 6,000명이 모여서 주민 6,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경찰서도 불태웠고요. 그리고 이 유치를 주동하던 찬성하는 사람들의 집을 완전 포위해서 못 살도록 만들었어요. 더 이상 이 동네는 못 살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때 지역의 부산에서도 이 핵 폐기장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부산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때 핵 단지와 저지 운동이 이제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는 이제는 지역에 핵 발전소를 더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리 1, 2, 3, 4,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미 고리 1, 2, 3, 4, 5기 말고 이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고리, 경주, 울진, 영광 이렇게 네 군데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미 81년도부터 정부는 전국의 9개 지역에 신규로 핵발전소 지역을 선정을 하려 했었어요. 근데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그들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을 어떻게 망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니까 이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온 건데, 그렇게 발전소 부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을 줄 테니 기존에 있는 발전소 지역들의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더 짓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고리 1, 2, 3, 4, 5, 6, 7, 8, 9, 10 요때 그 일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울산 부산의 기장과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는 울산의 서생면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거의 한 10년이 넘게 이 싸움을 했었어요. 거의 1997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싸움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졌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이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한 이 과정들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부산에는 그렇게 이때 당시에 신고리 1, 2, 3, 4, 5기까지 총 8개의 건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과 울산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핵단지와 저지 운동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법률적인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모두 이제 끝나버린 거죠. 져버렸어요. 그때 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들 역시, 반핵운동 역시 이 싸움이 정말 힘들구나. 우리는 계속 시달려왔어요. 88년부터 94년, 97년에서 2005년 그리고 법률로서 이렇게 핵산업계를 지지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 보니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에 2006년과 2007년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핵발전소를 신규로 더 짓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하는 일을 또 처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이것을 수명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힘이 빠졌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동의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시민단체 내에서도 이 수명 연장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좀 싸움이 어쨌든 좀 그렇게 져버리는 형태로 끝나버렸었는데요. 요 국면을 지나면서 한국의 반핵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었냐면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형성된 반핵운동이 요 기점을 지나면서 거의 했다,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사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이 10명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습니다. 86년, 96년, 2006년 거의 20년 만에 사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좀 이어진 거죠. 난 이것이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다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핵운동이 좀 다시 형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방사능비가 그때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내려섰습니다. 기억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염수. 이 원자로를 사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마이크 쓰기 마이크 유선 마이크 쓰시. 네. 이 후쿠시마 사고가 그냥 이렇게 뻥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때려붓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 방류가 그때 가장 큰 이제 문제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처음에는 부산에서도 이 일본에서 발생한 이 핵 사고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 부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사실은 그 전에는 이 핵 발전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실 시민들에게 보고를 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공개하면 다 당신들 압니까? 보여주면 알아요? 아까 우리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2006년, 2007년도에 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작성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해라. 공개를 안 했어요. 끝내. 공개를 안 했는데, 그때 공개를 안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보여준다고 해서 알아요?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보를 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도 아주 당당하게 시민들을 무식하고 모른다, 보여줘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계속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늘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일어났던 사고가 거기에서 그 사고가 계속 발생해요. 왜 일어나는 거지? 왜 계속 발생하는 거지? 또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리 3, 4호기에 납품이 되고 있던 어떤 부품이 중고 부품으로 이렇게 확인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된 부품을 발전소로 빼내겠다가 다른 업체가 그것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납품하는 사건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그 다음에 걸 좀 볼게요. 사고를 이렇게 쭉, 그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보면, 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짝퉁 부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 검증을 받은 부품의 설계도를 빼내가지고 다른 업체가 이렇게 이 검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그렇게 설계도를 빼낸 거를 가지고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걸 짝퉁 부품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드러나기도 했고, 이게 2012년이에요. 근데 2013년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 이때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전기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신호들을 관리하는 이렇게 중요한 케이블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고온, 고압을 견뎌내야 되는 안전과 관련된 안전과 직결에 대한 중요한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의 시험 성적표를 위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케이블은요, 원래는 이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발전소를 지을 때 수명이 보통은 초기의 발전소들은 한 30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소를 설계를 하고, 부품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시험 테스트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지었거든요. 30년짜리에서 40년짜리로 늘어났어요. 근데 신고리 3, 4호기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 발전소가 60년짜리 이렇게 설계 수명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제어 케이블은 40년짜리 케이블인 거예요. 60년짜리는 전 세계에도 이게 유례가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은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는데 마치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가짜로 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납품을 한 거예요. 그때 신고리 1, 2, 3, 4 그리고 월성, 신호성 1, 2 이렇게 시험 성적서를 위조를 한 가짜 케이블을 깔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신고리 3, 4, 5개만 이 케이블의 길이가 12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발전소 안에. 그만큼 이 케이블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다 뜯어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전소를 멈추고, 그러니까 신고리 1, 2호기 같은 경우는요, 가동 중인 발전소를 멈추고 케이블 다 뜯어내고 새 케이블 넣었고요. 신고리 3, 4호기 같은 경우도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발전소 케이블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당시에 12조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발전소로 인한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즉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사실 사람들이 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짜고 중고 부품을 납품하고 짝퉁 부품을 납품하고 케이블 시험 성소를 위조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때부터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 그 비리에 대한 제보들이 터져 나오기, 그러니까 이제 골만 터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일을 좀 진행을 했다면, 근데 2012년도에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부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부산에 녹산공단이 있었어요. 이 공단에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을 한 그 검사를 하는 여러 기계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 장치를 제대로 혹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방사선이 바깥으로 다 새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바깥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방사선을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작업 과정에서 방사선을 계속 쪼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때 2012년도 1월 달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부산에서의 관행운동, 환경운동이 사실은 노동자들까지 같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즉 그냥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단체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자의 문제로 같이 확장이 된 거죠. 근데 2012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밀양에 있는 70대 어른이 분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우리가 핵발전소 후쿠시마 사고가 났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었냐면, 방사비가 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맞지 않을까? 바다에 방사능 물질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의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이 된 식품들이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탈핵운동이 확장이 된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근데 밀양에서 한 어르신이 분신을 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이 탈핵운동에 있어서, 반핵운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밀양은 핵발전소와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그 밀양이라는 것들도 몰랐고, 그리고 핵발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 핵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밀양은 어떤 지역이냐면, 핵발전소와 대도시 사이, 그러니까 이때 대도시는 좀 더 밀양에서 가까운 대도시는 대구거든요. 대구는 발전시설이 없어요. 발전소가 없어요. 이 지역은 우리 전국에서 전력 자립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다른 얘기하면 도시에 있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와 도시 그 사이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밀양이었던 거죠. 밀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송전탑이 지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왜 제일 큰 규모의 송전탑이 지어지겠어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밀양의 송전탑이 제일 큰 규모의 송전탑이 지어진 이유는 부산에 있는 이 핵발전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3, 4, 5, 6 보내야 될 전기가 더 많아졌어요. 또한 고리 1호기의 용량이, 그냥 뒤에 단위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뭐 킬로그램이나 센티미터나 뭐 이런 것처럼 용량 뒤에 단위는 빼고 얘기하면, 고리 1호기의 용량은 480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던 당시에 신고리 3, 4, 5기의 용량은 1,400이에요. 어때요? 이게 발전소의 용량과 1,200입니다. 발전소의 용량이 이제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고리 1호기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송전탑은 크게 세 가지 단위가 있어요. 1호, 4, 그리고 3, 4, 5kV, 765kV. 그 이전에는 작은 단위 송전탑으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발전소 용량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핵발전소 1개였지만 지금 1개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발전소 3개 짓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전탑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송전탑이 아파트 한 30층 높이의 이 송전탑이 부산 기장 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양을 지나서 창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송전탑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 집에 이 송전탑이 건설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들어서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민들 한 20명, 30명 정도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알렸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부와 한전은. 근데 주민들이 이 송탑에 들어선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민들이 이 송탑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이치우라는 밀양의 70대 어르신들이 분신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해결이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켜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신을 하신 건데요. 이게 밀양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2012년도에 아이고 잠깐만요. 밀양 어르신이 이렇게 분신을 하면서 사실 그때 즈음에 밀양에 있는 어르신들이 부산을 찾아왔어요. 우리 동네에 송전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탈핵에 함께 할 테니 당신들도 송전탑 문제에 좀 함께 해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에 찾아왔었어요. 2011년도 12월 달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의 문제가 너무 컸고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와 송전탑 문제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확장돼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실제 이제 이 밀양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밀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관심 있게 확인하게 된 거죠. 2005년부터 주민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2011년도 경에는 한전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주민들이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서 나무를 끌어안고 이 송탑을 못 짓도록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 왜 그런 혹독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한전과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핵발전소 때문인데 그 핵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가 단지 위험뿐만 아니라 이 핵발전소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해 2012년도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체러빌 사고 이후에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전소 이 4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핵발전소 짓지 마라, 우리 지역 핵발전소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정부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그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가 하필이면 이때 발표가 되었어요. 저 발표의 결과에 따르면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2.5배 높게 발병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즉 그렇게 밀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쓰는 전기가 단지 위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2012년도를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게 그 고리 1호기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이제 부산을 핵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이 과정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012년도에는 45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이라는 것들이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즉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접촉하는 어떤 그런 지자체들에서 이제 이런 선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에서 2012년도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2012년도에도 역시나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2012년도에 그 아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 부산에서는 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이게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산이 더 이상 핵으로부터 위험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들의 여러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그렇게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런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게 이 핵발전소 한 개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여러 시민 운동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에너지 전환을 약속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그때 부산에서 신고리 오르코기가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100만 서명 운동가,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만들어진 이 대선에서 이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여러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촉구를 하게 되는데, 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기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전에 이후에 부산의 상황은요, 이미 2017년,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기 전에 그때 당시 서명석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더 이상 이 핵의 위험으로부터 부산이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장이 당시에 시무식에서 클린 에너지 도시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냐면 2030년이 되면 사실은 설계 수명이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 행정구역상 핵발전소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6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이 발전소들이 차례대로 다 수명이 완료하고 발전소 문을 다 닫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부산에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좀 가지게 됐고 그것이 부산시 정책으로도 반영이 됐었어요. 2030년 클린에너지 부산 더 이상 핵발전소 쓰지 않고 부산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2030년에는 100% 클린 에너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서면수 시장은요,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 이제 국힘의 전신, 이렇게 출신의 이렇게 국회의원, 시장이었고요. 이렇게 부산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미 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월성 1호기 폐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탈핵 정책의 일환으로 했던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좀 타세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저희들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탈핵을 하겠다라고 탈핵 국가를 선언을 하고 여러 탈핵 정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전 정부가 법률을 바꾸지 않았어요. 수명 연장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짓지 않겠다라고 정책으로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법률로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은 한수원,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포기한 한수원 사장들 다 배임으로 다 걸었고요. 다 이제 이 기업에 이렇게 피해를 줬다. 그리고 그 과정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결탁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다 고발하고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결국 윤석열 전 정부는요 핵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저게 제일 먼저 탈환했죠. 핵발전소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랫동안 전쟁이 나면 이 핵발전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핵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진으로 재해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고 절대 없을 거다. 공격을 받을 일이 없을 거고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핵발전소가 공격이 되고 있고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핵발전소가 공격을 다 당했더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은 핵발전소가요.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에라는 곳에 있는 발전소인데 이쪽에 핵발전소 6개 있습니다. 근데요. 세계 탑 10 대형 핵발전소가 몰려있는 지역 1등, 3등, 4등 사실은 1, 2, 3 지금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어디? 고리에 8개 한울 8개, 한빛 6개 저거 고리에요. 지금 10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울에도 곧 이제 8개에서 10개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1, 2, 3등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큰 핵발전소 단지가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큰 그 핵발전소 단지보다 더 많은 핵발전 단지를 우리는 한국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울진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했었어요. 저때 대통령 후보가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 나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핵발전소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실제 핵발전소 바로 앞에까지 산불이 확 번졌거든요. 이 소방 헬기들이 소방 당국이 제일 먼저 보고한 게 뭐냐면요. 핵 발전소 주변으로 이 소방차 쫙 대열시켜놓고 불이 못 번져 오도록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발전소에서 시작이 된 송전탑 주변으로 헬기로 물을 계속 때려오고 있어요. 왜냐? 핵 발전소야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전기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핵 발전소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 송전탑이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이 전기 공급이 끊기면 발전소가 사고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 한꺼번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정전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것보다 사실은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보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였어요. 이때 엄청난 이 산불이 발생을 했었을 때 실제 주민들도 그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민들 찾아갔어요. 이 불이 났었을 때 바로 다음 날. 주민들이 뭐라고 이 후보에게 부탁을 했냐면 이 산불이 발전소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할머니가 이 대통령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은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짓지 않겠다라고 한 신한울 1호기 빠르게 건설 재개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산불이 나서 살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습니다. 네, 실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요. 네, 최강국 국가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얘기한 게 뭐냐면요. 핵발전소 임기 내에 18개 수명 연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책 발표했는데 법안 안 만들고 안 바꿨어요. 근데 얘는요,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시행령 법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요, 원래는 수명 연장, 수명이 다하면, 이렇게, 수명이 다하기 2년 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5년 전에서 10년 전, 5년 전부터 수명 연장을 이 수명이 완료되기 5년 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전으로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즉 수명 완료되기 10년 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거든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2번 수명 연장 할 수 있어. 이 발전소들. 그리고 이 발전소들은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수명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총 18개의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겠다. 부산에 있는 고리 2호기는 그래서 두 번 수명 연장하겠다. 10년. 고리 3호기도 10년. 즉, 자기 임기 내에 요거 다 하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요, 수명 연장 한 번 하면 10년 동안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또 정말 자기 기간 내에 핵발전소 18개를 수명 연장을 하는데 10년 수명 연장이 아니라 20년 수명 연장을 아예 내가 박아놓고 법적으로 확정시켜놓고 제도적으로도 얘네들 다 통과시켜놓고 가겠다. 다행히 탄핵되는 거라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지금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어쨌든 얘는 되자마자 법부터 바꿨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고준이 특별법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86년도부터 고준이 핵 폐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핵 폐기장 부지를 못 정했어. 지금 일본과 마찬가지인데요. 핵 폐기장 부지를 못 정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또 기존에 있는 발전소 안에 계속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 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돈 얼마나 주면 너희들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발전소 지역마다 다 하고 다 다니고 있어요.
요거를 확정지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SMR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대형 발전소들인데 저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대형 발전소 시장이 너무 암울해, 어두워. 조그만 발전소 짓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 여러 지자체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핵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확률 100만 분의 1 들어본 적 있죠? 아이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게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요 조그만 발전소는요 1억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그래서 이 조그만 이 SMR이라는 이 발전소를 통해서 지역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가 있대요. 타릭 진영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지역 에너지 분산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요 SMR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계획이었고요. 요것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1차는요, 올해 5월 달에 발표를 해서 원래 11월 달에, 올해 지금 12월이죠? 12월 달에 국회 보고를 통해서 확정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 계획에 따르면 SMR 4개 지어가지고 핵발전소 1개 분량의 전력 생산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신규로 핵발전소 또 건설 추진하겠다. 기존에 있는 발전소 말고요. 3개를 더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영덕 오랫동안 핵폐기장 핵발전소를 막았던 지역입니다. 삼척 오랫동안 역시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막아온 지역이에요. 거의 30년 넘게 쌓아온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 또다시 완전 얼었어요. 윤 대통령의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일까? 우리 지역일까? 지금 부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부산이구나. 왜냐면 이미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규 발전소 건설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11차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체코에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계약 거의 따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보 직전 하여튼 조로 이야기들이 이번 대통령의 올해의 에너지 전력 계획이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터졌어요. 국회 보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밀양에서는 올해 이 11차 정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었을 때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거 막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밀양에서 왜 설쳐? 여전히 아직까지 이 핵발전소 문제를 밀양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밀양 주민들은 송료탑 문제지만 이 송료탑 뭐 때문에 시작하는 거다? 핵발전소 때문에 시작하는 거고 대형 발전소 때문에 시작하는 거다라고 밀양 시민들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양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 11차 정기본에 핵발전소 신규를 더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으면요 송사 또 필요해요. 왜냐?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울진에는 765 2개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없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밀양에 더 이상 송료탑이 안 지어진다. 이거 보장할 수 없고 부산에 핵발전소가 3개가 더 들어서면 밀양은 또다시 송탑을 또 수용해야 된다. 원천 봉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행사할 때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해서 핵폭주 원천 봉쇄 결의대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후저희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탈핵과 탈승전탑이 기후정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장을 해가면서 우리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 핵발전소 문제를 제대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요.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18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수명 완료가 돼서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미 나머지 이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위한 첫 번째 과정들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윤 정부 거의 출범과 동시에 부산과 울산에서 수명 연장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영광에서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수명 연장을 막아오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고, 그리고 사실 이번 올해 며칠 안 됐습니다. 12월 달부터는 또 이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대한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불행히도 울진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심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울진에서는 좀 이렇게 주민들의 운동이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거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들은 착착 수명 연장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마치 점령하듯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의 사운드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들은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저항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지연시키자 수명 연장 과정을. 어쨌든 수명 연장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 심사 중이에요. 심사 완료하고 싶었지만 심사 완료 못했어요. 호남권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의 1년 넘게 지연시켰어요. 그리고 울산 이제 시작했는데요. 울산에서도 최대한 늦게 지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곧 선거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가 더 앞당겨지기는 했어요. 앞당겨지긴 했지만 우리는 다음 혹은 지금 사실 우리 거의 한 190석에 가까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야권에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탄핵을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탄핵 진영과 함께 탄핵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야 돼요. 법률로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탄핵 정책이 다시 빠꾸하고 지역은 계속해서 점령당하고 유린당하고 난도질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다. 이 제도화를 위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탄핵 국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지금 거의 다 나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차 정기분 핵발전소 추가로 건설하겠다. 수명 연장 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요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핵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단순히 지역을 핵 폐기장으로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의 핵발전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 시대에 유럽에서는 혹시 텍소노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친환경 기술로서 핵 기술이 포함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환경 기술로 핵 기술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유럽에서는. 즉 뭐냐면 이거를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확고하고 정확한 계획과 플랜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지만이 이게 친환경 기술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유럽에서는 그런 방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나라도 그래서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텍소노미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이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조건을 갖추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핵발전소 안 지어지면 됩니까? 다른 나라에도 핵발전소 지어지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그 핵발전소를 짓는 이 행위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고준위 특별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수출 문제와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 다리에 얘기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이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 정치적 국면으로 이 정치적 국면이 만들어진 이 시기에 탈핵을 다시 한번 힘 모아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힘 모아 달라고 할 때 함께 힘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